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제목이 북한 비사입니다. 공산국가에서 김씨 왕국으로라는 내용이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북한의 역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딱히 그렇게 알려지는 게 없어요. 오늘가 이제 한국 근현대사 시간에 북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 배우지만 그래도 약간 단편적인 것만 알려주지. 북한 역사가 이제 최초 수립 당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 게시 탐정이 누구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은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북한 역사 그리고 숨겨진 역사입니다. 공산국가 북한이 어떻게 김씨 왕국으로 변해버렸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이제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리도록 씹히고 욕먹는 이름 두 개가 바로 가룟유다와 볼디오 비라도겠죠. 실드가 불가한 인간 쓰레기요. 재활용도 안 될 핵폐기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명을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만들 법한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와 비슷한 참람된 이름들이 있으니 첫손 꼽히는 게 이완용이죠. 아마 학생들 중에 이완용이라는 이름 가진 학생들은 정말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별명이 매국노일 거예요. 국사 시간과 한국 근현대사 시간을 조주하겠죠. 또 비슷한 예로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이제 이용구라는 친구는 한국 근현대사 수업 들으면서 이제 동명의 같은 이름의 친일파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개명해서 지금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과거에 폐악질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은 그 후손들에게도 심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완용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폐악의 아이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하야 열파참이 아니고 김일성입니다. 어감도 좋고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좋은 이름이 어째서 느닷없이 폐악의 아이콘이 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저 북녘 동토의 땅에 터잡은 초대 돼지 혹부리우스 때문이라 하겠죠. 지금도 그럴진 모르겠지만 본 게시탐정이 초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누구를 김일성이라고 부르는 게 엄청난 욕이었습니다. 어떤 친구한테 야이 김일성 새끼야 하면 이건 그냥 맞짱하면 뜨자는 소리였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94년에 김일성이 뒤졌어요. 김정일이 들어선 후에는 이제 김정일도 김일성과 동급의 욕설이 됐지. 비단 학교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누님이 제 용돈을 뺏어간다든지 해서 제가 어머님께 징징거리면 어머님께서 누님에게 야이 가시나야 네가 김일성이냐 하면서 샤우팅을 하였지. 그럼 누님이 내가 왜? 라고 피드백을 날렸고, 그럼 어머니께서는 너같이 칼 안 든 나강도가 김일성이 아니면 뭐냐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이 집안 반공정신 한번 참 투철하다 그죠? 예. 이와 같이 김일성 하면 대대손손 잊혀지지 않을 개새끼의 대명사로 여겨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원래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이자 장군의 성함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육사를 나와서 기병장교로 근무하다가 탈영해서 독립군에 투신하신 김경천 장군의 또 다른 이름이죠. 기병 출신이라서 이제 백마를 타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누비며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과 그리고 일본군이 지원하던 구제정 러시아군을 경멸하며 신화를 남겼던 이 항일 영웅 김일성 장군은 1920년대를 주름잡은 전설의 레전드이자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던 동포들에게 태양과 같은 아이돌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일성 장군입니다. 이분의 이미지를 표절하다시피 제대로 도용한 사람이 북괴의 혹부리죠. 참고 옛날에 2015년에 나온 영화 암살에서 속사포 조진웅 씨가 이제 혈서로 썼던 낙엽이 지기 전에 무기를 준비하여 압록강을 건너고 싶다는 바로 김일성 장군의 작품이었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일본 육사 동기생이자 함께 탈영해서 독립군에 투신한 분이 누구냐? 바로 훗날 광복군 사령관에 오르는 지청천 장군이세요. 김일성 장군은 이제 1919년 3.1운동의 실패로 이제 시리에 빠져있던 우리 동포들에게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다시 한번 독립의 의지를 불살를 수 있게 해준 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나폴레옹이라 칭송받았으며 당대에도 백마탄 김장군 명성이 더 높았습니다. 본명은 김경천 혹은 김광서였지만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김일성이나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에서 일본군과 마적단 그리고 러시아 백위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두며 화려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김 장군의 이름은 한반도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일제가 날로 강성해지고 무장투쟁이 좌절되고 김일성 장군의 활약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어요.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소련 내 동포들에 대한 교육 사업에 전념하셨어요. 그렇게 독립운동을 돕다가 1936년에 소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어요. 1939년에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숙청돼서 1942년에 시베리아 북부의 코틀라스 정치범 수용소에서 서거하셨습니다. 이후 96년에 대한민국 건국 공로운장이 추서됐었죠. 진짜 김일성 장군이 이렇게 비명에 가셨지만 이분의 유지를 이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하를 쥐락펴락하며 김일성들이 나타나 의거를 하자. 일제 당국은 김일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뒷목을 잡아. 동포들은 김일성이라는 이름에 환호했지요. 그러다가 제대로 일이 터진 게 언제냐. 1937년 압록강변의 함남 갑산군 소재의 보천면 주재소를 일단의 항일 유격대가 기습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습을 지휘한 사람은 자신을 김일성 장군이라 칭했고 이 전투는 일명 보천보 전투로 크게 알려지며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로 넘어오면요. 백만 관동군이 만주를 완전히 틀어지면서 한중연합군의 항일전쟁도 패퇴하고 한국인의 무장투쟁은 씨가 말랐다고 평가받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점에서 제대로 한바탕 했다고 한 게 1932년에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 정도였을 만큼 무장투쟁은 그 당시에는 거의 사장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놓고 일제의 경찰 관서를 유격대가 쳐들어와 박살을 내놨으니 모든 희망이 사그라들 차에 너무도 가뭄의 담비 같은 소식이었어. 점입가경으로 그 지휘관이 그 이름 드높은 김일성 장군이라 하니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렀던 겁니다. 김일성 장군이 아직 살아계셨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국내의 동포들에게 거대한 이슈가 됐어요. 그 조그만 싸움은 전술적인 결과와 무관하게 엄청난 정치적 성과를 올렸던 겁니다. 바로 이 보천보 전투의 주인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씹어 죽여도 시원찮을 가짜 김일성 혹부리 새끼입니다. 예? 이 사건으로 제대로 눈도장을 찍은 후에 혹부리는 작심하고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어요. 해방 후 평양 시민들 앞에서조차 김일성 장군으로 소개됐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당연히 앞서 그 일본 육사 출신의 김경천 장군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백발이 성성한 노장군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당시 33살의 시퍼런 놈이 김일성 장군이라고 나오니까 굉장히 당스러웠어. 얘 뭐야 이랬다고. 우리 학계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을 빌미로 김일성 가짜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즉 북괴의 혹부리 김일성은 진짜 김일성 장군의 이름과 업적을 도용한 가짜이고 만주에서 마적짓거리를 하던 놈이 소련의 도움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로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반도 외부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국내의 평양 시민들이야 이 김일성과 저 김일성을 헷갈릴 수 있었겠지. 하지만 만주와 중국 일대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제 정보당국도 혹부리에 대해 본명은 김성주라고 파악하고 있었죠. 과거 백마탄 김일성 장군의 이름과 이미지를 도용한 것은 맞지만 혹부리 김일성이 단순한 마적 패거리가 아니라 항일 유격대로 제대로 활동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는 중국 공산당 휘하 동북 항일 연군이었고 보천보 전투 당시 그의 직책은 2군 6사장이었습니다. 보천보 전투 당시에 그가 직접 보천보에 와서 현장 지휘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간 건너편에서 지휘했습니다. 원격 지휘를 했어요. 하지만 보천보 전투가 그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소왕청 전투, 간산봉 전투 등에 참전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하다가 관동군의 대규모 토벌작전으로 만주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1941년에 소련령으로 넘어가 소련 극동군 산하 88특별여단에 배속 45년까지 군사훈련을 받았고 해방 직후 소련군을 따라 입북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동북항일연군 2군 6사장 김일성은 혹부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진짜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에서 일본 추격대에 의해 사살당했다. 이런 말이 많이 퍼져 있는데 이런 김일성 가짜설은 꽤 간단하게 논파할 수 있어요. 혹부리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고 뭐고 아닌 가짜였으면은요. 최용건, 김책, 오백룡 이런 동북 항일 연군 출신으로 북한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 최용건하고 김책은요. 보천보 전투가 일어날 당시에 김일성보다 상관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이 사람들보다 부하였다고. 6.25 전쟁 때 김일성을 도우러 왔던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도 김일성이 가짜였다면 몰랐겠냐고요. 조선의용군 사령관 무정도요. 김일성이 자기보다 계급과 짬밥이 낮은 걸 무시했지.
가짜라고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김일성은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 우리나라 해군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10대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와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그걸 자신의 회고록에도 남겼는데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자 손원일 제독의 동생이 실제로 평양에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이 완전 생짜 가짜였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회고록에도 가짜라고 알려진 북한의 김일성은 사실 진짜 독립투사였다라는 내막이 담겨있어요. 제가 김형욱 회고록 그 혁명가 우상 제2권을 제가 직접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때 소장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1945년 김일성의 입북 당시에 조만식 선생 등도 김일성을 항일 투사로 인정하고 맞이했습니다. 김일성이 자신의 본명인 김성주를 감추고 김일성 행사를 했다 그러지만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김일성은 조만식 선생에게 첫 인사를 할 때도 김성주입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자기의 본명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박헌영, 현준혁, 오기섭 등등 쟁쟁한 국내파 공산당 지도자들도 이런 새파란 놈이 이렇게 깔고 봤을 뿐이지 저런 가짜 새끼가 좀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었다고요. 게다가 김일성의 휘하로 함경남도 일대에서 공작 활동을 벌였던 이른바 갑산파의 거두 박금철과 박달은 일제 고등계 경찰의 기록에도 뻣뻣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김일성 가짜서는 허위예요. 이 혹부리는 광복 전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일단 사실로 봐야 됩니다. 본 게시탐정이 왜 서두에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반공교육과 김일성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나온 김일성 가짜설이 도리어 대학가의 주사파와 운동가를 탄생시키는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짜인 줄 알았던 김일성이 알고 보니 진짜였다. 이걸 알게 되다 대학생들은 그동안 배워왔던 반공교육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북괴의 주체사상과 빨갱이 이론들을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슬슬 배워갔던 것입니다. 차라리 김일성이 진짜 독립투사였던 건 맞지만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김일성이 저지른 폐악질을 카바칠 수는 없다. 그렇게 사실대로 가르쳤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제가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고 지천국 먹어가면서도 사실조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혹부리에 대한 그나마 고운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글은 그리고 오늘 방송은 북한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대서사시 스페이스 오페라예요. 조금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해방 직후에 북한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예요. 좌우익의 갈등이 들끓었습니다. 양측의 무장단체가 난립하면서 야단법석의 정세로 요지경이었어. 이에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군정은 모든 무장단체를 무장해제하고 해산했어요. 모든 무력을 소군정이 통제하는 보안대에 통합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보안대의 책임자가 김일성이었습니다. 비록 김일성 장군이라 거창하게 소개됐지만 국내의 기반은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공산당은 국내파가 강세였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모든 공산당은 조선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었죠. 그 조선 공산당의 당수는 국내파의 수괴 박헌영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박헌영은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평양에는 자기 신복인 현준혁을 앉혀두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하던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그 휘하의 무장조직인 조선의용군 소속이던 이들이 연안파라는 이름으로 입북해서 자리를 잡았고 여러모로 김일성은 후달렸습니다. 비록 김일성이 무정장군 박헌영, 김두봉 선생 등과 더불어 북한의 지도자로 인식되긴 했지만 소군정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한 치트키 효과였어. 실제적인 힘을 갖는 데는 여전히 무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소군정은 애초에 공산주의자에게 북한의 국가 원수를 맡길 생각이 없었어요. 소군정이 선택한 지도자는 조만식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건 남한도 똑같았어요. 박헌영도 비록 미군정에 의해 분쇄당했지만 미군 입국 전에 먼저 조선인민공화국이란 걸 수립했어요. 하지만 그 주석으로 본인이 앉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추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조만식 대통령, 남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가만히 있어도 지도자로 세워질 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성사됐으면 역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최소한 6.25 전쟁은 막았다고. 예? 소련 군정의 최초 계획은 조만식 대통령, 박헌영 수상, 김일성 국방장관 정도였습니다. 이게 성사됐다면 6.25 전쟁은 없었겠지. 헌데 투철한 민족주의자인 조만식 선생은 소군정의 괴뢰 정권 수반으로 앉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숙청당하면서 북한 정세는 각 파벌들의 아사리판이 되었던 겁니다. 대통령 취임을 거부하고 이제 고려 호텔에 연금된 조만식 선생은 6.25 전쟁 당시 북괴군에 의해 대전 형무소로 옮겨져 수감 중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쨌든 조만식 선생 숙청 후에 가장 먼저 손을 쓴 것은 역시 김일성이었어요. 아직 조만식 선생이 멀쩡하게 계실 무렵인 1945년 9월에 조선공산당 북한 지역 책임자인 현준혁을 길거리에서 암살했습니다. 10월에는 소련군의 국내파 공산당에 반혁명 폭동이라는 거짓 보고를 올린 후에 김일성이 휘하의 보안대를 끌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청사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책임자였던 국내파의 김용범, 오기섭을 축출하고 자신이 책임자 자리를 강탈한 거죠. 비록 조선공산당의 당수는 박헌영이었고 당대표 박헌영, 김일성은 북조선 분국의 영수였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본부장과 지부장이에요. 하지만 현준혁이 죽고 김일성이 쿠데타를 일으킨 시점부터 박헌영의 북한 지역에 대한 기득권은 없어진 건 다름없었습니다. 이 김일성의 이게 1945년 10월에 이 김일성의 무장 쿠데타 이야기는 거의 지금 국내에 안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중국에서 들어온 연합파는 눈치만 보고 있고 김일성을 보조하기 위해 고려인 출신, 까레이스키 출신 공산주의자들로 파견된 소련파가 맹렬하게 활약하는 사이 가장 쩌리였던 김일성이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북한 전체를 지배하던 조선공산당은 남로당으로 내려앉았지. 남조선노동당. 조선공산당의 북한 지부였던 북조선 분국,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북조선노동당, 줄여서 북노당으로 개편됐습니다. 아예 별개의 다른 당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결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짜개진 뭐 그런 거. 어쨌든 결국 미군정의 탄압과 반공투쟁으로 더 이상 남한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해진 박헌영이 울북해서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했어요. 단일화. 현재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지고 그 위원장으로 김일성이 앉게 됐습니다. 또한 1948년에 북괴 정권이 수립되자 김일성은 수상 자리까지 차지했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한 모든 공산당의 수괴였던 박헌영은 조선노동당의 제1부위원장, 내각의 제1부수상으로 내려앉았으니 김일성의 수완이 대단하죠. 진짜 김일성이 소련 뒷배 업고 거저먹은 게 아니라니까. 진짜 쩌는 새끼야 이게. 근데 아직은 이제 김일성이 완전히 북한을 장악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일 쩌리였다가 이제야 뭐 비등하게 된 정도였지. 솔직히 예를 들어볼까요? 김일성의 직책이 수상입니다. 김일성 수상이었다고. 근데 보세요. 내각제 국가에서 수상이 국가 원수가 아니잖아. 내외적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국가 원수 아래 총리입니다. 수상은 엄밀히 따지면. 실권은 있다고 해도 공식적인 국가 원수는 아니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북한의 국가 원수가 누구냐?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연안파의 김두봉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권을 쥐었다고 쥐었는데 수령이 아니라 수상이었지. 또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빨치산파, 김두봉의 연안파, 국내파의 박헌영, 소련파의 허가이가 연립내각을 구성한 상태였습니다. 서로를 감히 건드려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조용조용히 있던 와중에 그 김일성이 작심하고 한 칼을 뽑아든 것은 바로 6.25 전쟁 와중이었습니다. 평양을 방어하지 못한 책임을 들씌워가지고 이제 연안파의 무정장군을 1951년에 숙청했죠. 그리고 평양시의 전후 복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소련파 허가이를 1953년에 숙청했습니다. 이어서 20만 남로당원이 봉기한다더니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라는 구실로 박헌영과 이승엽을 비롯한 남로당의 고두들을 숙청해서 1955년까지 모조리 처형함으로써 한바탕의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의 숙청이 그야말로 묘기대행전이었습니다. 일단 숙청을 할 때는 원래 숙청하려는 파벌들과 더불어 자신의 파벌에 소속된 자들도 같이 계급장을 잡아떼고 견장을 쥐어뜯고 끌고 가게 한다고요. 그리고 오래 했지 않아 자신의 휘하들만 슬그머니 복직시키고 다른 숙청자들은 영영 없애치우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는데 다른 파벌들은 말을 못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숙청에서 끌고 가는 자리에서는 김일성 자신의 수족들도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멋있죠? 예. 예. 이건 눈으로 쑥 읽으세요. 북괴의 파벌 투쟁사라고 하는 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휴, 내가 이러려고 공산당을 했나. 남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 그죠? 예? 응? 참 중노동, 공장 직공, 정치범 수용소 상당 콤보다 그죠? 예? 트리플 악셀. 남로당파와 국내파 숙청에 희생된 사람은 5만 명이 이르렀어요. 최소한의 인원과 명목상 얼굴마담으로 당과 내각의 이름뿐인 한직에 앉혀두었지만 그 잔당들도 1967년까지는 모조리 다 숙청됐습니다. 최후의 남로당 간부였던 당 중앙위원 박문규는 1970년여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1951년 현리전투에서 생포된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는 1963년에 교화소에서 석방됐어요. 그러니까 압록강변에 있는 초산군의 화풍광산에 배치됐는데 그곳에서 박헌영의 부인 윤레나가 난 더 이상 탄광에 못 들어가 죽여줘 라고 통곡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윤레나는 어디론가 끌려갔고 그 소식은 없다고 하네요. 에휴. 박헌영이 1955년 12월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라지자 남로당파를 비롯한 국내파는 사실상 최후를 맞았습니다. 원래 김일성의 보좌 세력으로 소련에서 파견한 소련파는 북한 정계에 발붙이면서 서서히 이제 자신들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면서 김일성과 척을 졌죠. 특히나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두 길 마보기를 양다리 걸치면서 실리를 취하려 했던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소련파와 계속 엮이는 것이 크게 이득이 될 게 없어서 토사구팽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국내파가 박헌영 숙청과 함께 나가리 되면서 다음 타깃은 자신들이라는 걸 직감한 연안파와 소련파는 최창익과 박창옥 두 부수상을 중심으로 뭉쳐서 김일성에 대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1953년 5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한 후 3년 후인 56년에 소련 공산당 20회 당대회에서 서기장 흐르쇼프, 흔히 흐르시초프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스탈린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감행했습니다. 마침내 소련에서 스탈린 개인 우상화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모택동과 북괴의 김일성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연안파와 소련파는 이것을 기회로 김일성 1인 체제를 저지하고 그를 축출할 계획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여기에서도 또다시 생존의 귀재다운 묘기를 부렸어. 당 운영을 집단 지도체제로 한다는 정강을 스스로 발표했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일성 찬가 이런 개인 숭배적 작품들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니 영웅이니 이런 칭호들도 금지했어요. 각종 당 건물에 붙어있던 자신의 사진과 액자, 문구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업적은 당의 지도 덕분 뭐 이런 표현으로 다 표기하고 이미 죽은 박헌영을 향해 박헌영과 같은 무원칙한 개인 숭배사당이 당을 망친다는 엄청난 와, 이 새끼 진짜 개쓰레기 새끼네 이거. 응? 아니 적폐청산운운하면서 뭐라 그래요?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한 것은 전 정권의 적폐다 이지랄하잖아. 이런 좌빨들 수법이 여기서 나구만. 근데 이 정도 미봉책으로는 연안파와 소련파의 기세를 돌릴 수 없지요. 이들은 계속해서 당의 운영은 개인 숭배가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집단적 지도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더군다나 김일성파 내부에서도 최용건 등이 이제 지도자 개인 숭배를 강력히 비판하며 여기에 한판을 보탰으니까 김일성은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사실 이쯤에서 김일성이 적당하게 선을 지키며 타협을 했다 그러면요. 좀 어감이 이상한데 북한은 모범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 국가 정도로 어영부영 나라가 굴러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봤자 빨갱이 나라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포갑적인 김씨 왕국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3대 세습은 막잖아요. 어쩌면 세월이 흘러서 소련 붕괴 이후에 저기 뭐 베트남 같은 데처럼 이제 개혁 개방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
당장 6.25 전쟁으로 북한의 모든 산업의 80%가 개발살이 났어요. 전 국토가 쑥밭이 됐는데 쑥밭에서 쑥만 캐먹고 살 수는 없잖아. 전후 복구에 대한 각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김일성은 소련과 같은 중공업 산업 위주의 복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소련파와 연안파는 당장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경공업 위주로, 그러니까 옷이나 이제 식량 같은 거 생산하는 그런 경공업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슬슬 대결의 불씨가 피어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다 제대로 불이 번진 게 뭐이? 스탈린의 사망 후 이 스탈린 신격화가 붕괴되면서부터였죠. 소련 공산당에서부터 집단 지도체제가 형성돼서 극단적인 권력 투쟁이 약화되는 걸 보게 되자 소련파와 연안파는 김일성을 밀어낼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또 중국과 소련도요. 봐봐요. 이름부터 소련파잖아요. 연안이 뭐냐면 옛날에 모택동이 대장정을 그러니까 12,000km 대장정을 하고 나서 정착해서 그러니까 공산당의 근거지로 구축해서 중국 공산화의 틀을 닦았던 도시 이름이 연안이에요. 중국말로 연안, 우리말로 하면 연안. 거기서 이름 딴 게 연안파입니다. 그러니까 짱깨 새끼들이나 이 로스케 새끼들도 지들의 직계 앞잡이인 연안파, 소련파가 북한을 정권을 잡으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에 소련파와 연안파는 1956년 4월에 예정된 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개인 숭배 비판과 당 운영의 민주화를 논의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죠. 이거 씨발 공산당 새끼들이 무슨 민주화요? 저 또. 그러나 김일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숭배를 박헌영의 적폐로 뒤집어 씌우며 자아 비판을 거부했습니다. 중공업 위주의 정책 노선도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이에 연안파와 소련파는 이 자식 안 되겠어 이거? 이대로 놔두면 위험하네? 이런 생각을 굳혔고 김일성이 동유럽 순방을 나간 사이 김일성을 축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 전면에 연안파의 거두들인 부수상 최창익, 상업상 윤공흠, 직업총동맹 위원장 서휘가 나섰습니다. 전면에 연안파가 나서고 소련파가 서포트하며 맞서기로 한 거죠. 마침내 1956년 8월 30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에서 일종의 전당대회죠. 쉽게 말해서 상업상 윤공흠이 김일성에 대항한 비판을 시작했죠. 뜻밖에도 김일성파의 강력한 반발로 단상에서 끌려내려왔습니다. 이에 사태를 파악한 윤공흠, 서휘, 리필규 등은 그 길로 회의장을 나와 신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걸로 대세는 기울었고 부수상 최창익과 박창옥이 출당 철직되며 한판 승부는 김일성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돌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소련파, 연안파가 뭉쳐도 김일성파를 밀어내기 힘들 만큼 이미 그때는 대세가 앵간히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숙청을 당해놨던 게 굉장히 컸던 겁니다. 타격이. 이 결과가 중국과 소련에도 알려졌어요. 중국에서는 팽덕회, 소련에서는 미코얀이 파견됐어요. 김일성에게 소련파와 연안파에 대한 숙청을 금하고 출당 철직된 사람들을 전부 다 복당시키고 복직시켜라는 걸 권했습니다. 팽덕회와 미코얀은 중국과 소련 공산당에서 당 서열 수위권에 들어가는 건물들이었어요.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일성은 일단 출당을 철회하는 굴욕을 당했지만 중국의 망명한 연안파 인사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쳤어요. 돌아가면 죽는데. 예? 팽덕회와 미코얀이 귀국하자마자 김일성은 반종파 투쟁이라는 명목하에 1957년까지 연안파와 소련파 그리고 국내파 잔존 세력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에 착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연안파나 소련파나 수괴들은 처형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원래 중국과 소련에 근거를 두고 있었잖아요. 이 파벌들이. 희망자의 경우 망명하는 게 허용됐어요. 수만 명의 연안파 소련파 인사들이 중국과 소련으로 귀국했습니다. 북한 역사와 정치사를 정리하게 해준 수많은 증언들은 바로 이런 망명 인사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전 문화선전성 부부장이자 소련파 정상진 선생 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58년에
소련과 중국이 충돌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여기에 김일성은 중국에 접촉하여 지지를 약속했죠. 이에 중국은 북한에 주둔한 중공군을 철수시키면서 팽덕회의 내정 간섭에 대한 사과를 하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연안파와 소련파에 대한 확인 사살이었어요. 이 8월 종파 사건으로 연안파와 소련파는 북한 정치계에서 소멸되고 있어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주체 사상을 만드는 단초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공산국가 북한의 명줄을 끊어버리고 김씨 왕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북한판 장검의 밤이라 해야 할까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서갱류, 문자의 옥, 문화대혁명 등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역대급 대검열의 축소판 같은 사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8월 종파 사건이 끝난 1958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폴란드나 쿠바 정도 수준의 썩 살기 나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투표를 해도 100% 투표, 100% 찬성이 나오지 않는 극소수라도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게 싸그리다 갈아엎혀진 것은 이른바 도서 정리 사업이라 불리며 역사적으로는 갑산파 숙청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인해서입니다. 자, 그나마 괜찮았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을 이런 막장 테크트리 타는 김씨 왕조로 바꿔버린 이 도서 정리 사업, 갑산파 숙청. 과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절단신공 오진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